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생선이고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홀로 낳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먹을 끼니가 없어 엄마 유품인 은가락지 한 쌍을 내밀자 전당포 사장님이 목 놓아 오열하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하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요. 대체로는 그냥 그렇게 되면 대면한 관계가 되지만 몇몇 사람과는 무척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가 몇십 년 동안 이어지기도 해요. 저는 그런 관계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모 세대 중에서는 학력이 높으셨어요. 두 분 모두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두 분은 학력과는 무관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아프셨고 어머니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했던 분이세요. 우리 세대에선 학생 운동이란 게 이름만 남아있지만 아버지가 어릴 때에는 꽤 심각했었죠. 최루탄도 던지고 죽을 정도로 심각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강성이셨던 것 같아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잡혀가셔서 꽤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마지막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말할 수 있게 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머니까지 아프지 않으셨지만 학생운동으로 전과가 남아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돈을 벌어들일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먹고 사시기 위해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참으로 섬세한 분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안경을 쓰시고 무척이나 우아한 인상을 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순수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렇게 순수한 분께서도 생선을 파시고 추운 겨울날에 길에 나가 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가족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그랬던 거죠. 하지만 정식 가게를 운영한 건 아니었고 행상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셨을 테니 수입이 얼마나 되셨을지 상상컨대 쉽지 않아요. 아이였던 저는 그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17살쯤 되었을 때는 어렴풋이 기억해요.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정말 김치에 간장 하나만 두고 밥을 먹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시로 아버지를 모시러 병원에도 가야 했고 당연히 병원비도 지불해야 했으므로 생활은 정말 엄청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그렇게 불행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골라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나간 생선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정말 밤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온종일 저와 아버지만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셔서 잘 일어나질 못하셔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때에는 모르는 얘기라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몸이 아픈데도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는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는 작은 집의 벽이 벽지 대신 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으로 덮여 있을 만큼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분은 읽은 책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제게 전해주셨고 나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좋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며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말을 하신 걸 들었어요. 대학 졸업했는데 뭘 하냐고,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데 왜 결혼했냐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말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욕하지 말라고 울며불며 싸운 기억이 나네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적어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고맙게도 엄마의 손이 돌아왔다. 미지근한 물기와 찬기에 불이 붙었다. 아련한 추위를 매번 거쳐 거칠고 두터웠다.
게다가 항상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엄마의 손이 괜찮았다. 우연히 쉬는 날 집에 계시는 경우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아 잠이 들었다. 아버지도 몸은 아프셨지만 항상 자상하셨고 내가 무엇을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을 해주셨다. 나에게 아버지는 백과사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나가 10살이 된 해 아버지는 아픈 몸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예전부터 통증으로 정신이 모자란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엔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듣지 않는 지경이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늘 자리에서 누워만 계셨던 아버지였지만 저와 어머니에게는 커다란 지붕이 사라진 것처럼 허전하고 허망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박혀 있어요. 미안해.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저희를 걱정하셨어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닌 가장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강했던 분이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곧바로 장사를 나가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독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도 지금과는 다르게 다가오네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슬퍼했을 텐데도 나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슬픔을 억누르고 장사를 떠났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 돌아오면 그만큼 썰렁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는 늘 방에 누워만 계셨는데 그것조차도 더 이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시는 아버지가 다가오지 않다니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눈물이 멈출 줄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늦더라도 집에 돌아올 때면 제게 책을 읽어주셨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책을 읽어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곤 했네요. 물론 그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저도 1살 난 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제게 책을 읽어주시는지에 관해서 궁금해했는데요. 어린이는 깨달음을 얻으며 이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이제 책을 읽어주지 않아도 돼. 나 말했어요. 왜? 엄마가 물었죠. 책 읽는 게 싫어. 나 답했어요. 엄마는 의아해했지만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싫어서 그래? 나의 이유를 물으면서 엄마가 답했어요. 응, 엄마. 종일 밖에서 일하고 피곤해. 근데 집에 와서 또 나한테 책을 읽어주면 더 피곤해. 나 이제 여기 있는 책 혼자 다 읽을 수 있어? 정말? 내가 여기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어? 엄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응, 아빠가 읽어준 책도 많아. 그러니 엄마도 집에 와서 좀 쉬어야 해. 나 답했어요. 이 말에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으신 뒤에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언제 큰 아이가 되었는지. 벌써 어른이 되었네. 그럼 나도 곧 있으면 중학생이겠군.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해야지. 그래, 우리가 다 컸구나. 그때부터 난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밖에 계실 때 청소와 빨래도 했고 밥도 알아서 차려 먹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놀라셨죠.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왜 했는지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모두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정에도 저는 그만두지 않았다.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도 제가 살림을 하는 것에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씩 지워갔다. 그러나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더라. 아버지의 병원비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살림이 나아졌다고 좋아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적금 하나 덜 들더라도, 돈 몇 푼 덜 모이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보다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었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되신 돈으로 조금씩이나마 살림을 꾸려왔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보았고 성적도 꽤 좋아서 최상위권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대학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장사하러 나가실 때 대학 원서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녁이 되어서 제게 물으셨어요. 우리 딸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거야? 라고요. 어떤 대학? 점수가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던데요. 하지만 대학에는 안 갈 거예요. 대학을 왜 안 가냐고요? 대학 등록금이 많이 비싸니까요. 우리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한 대학을 찾아서 취직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다니 놀랐어요. 그 선하고 조용하신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서 대학을 안 가고 뭘 할 거니? 대학을 안 가면 할 일이 없나요?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동안 엄마는 등록금 때문에 더 힘들 것이고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엄마, 대학 보내려고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걸 걱정하고 계세요?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돈을 모아놨어요. 너만큼 대학에 보낼 돈은 충분해.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가게를 하나 사자고요. 날씨가 춥다고 밖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못 보겠어요. 대학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 돈으로 작게라도 가게를 사주세요. 갑자기 가게를 왜 말하세요? 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엄마, 오히려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평생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을 이미 잘 아는데 그 돈으로 마음 편하게 대학 갈 생각을 하려고요. 공부가 될까요? 하고 대학은 내년에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에도 갈 수 있어요. 대학이 급한 게 아니잖아. 그 돈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와 모아둔 돈을 어디에 쓸지는 문제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지 않길 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어렵지만 자식이기는 부모를 없애고 싶지 않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어머니도 결국 제 설득에 굴복하여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그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여는 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내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는 통장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모은 돈으로 봐서 꽤 많았어요. 하지만 큰 가게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아니었어요. 우선 좋은 위치를 찾아내야 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 어렵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처음으로 가게를 열게 될지도 모르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꽤 시간을 들여 노력 끝에 적당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주택가로 가는 동선의 자리를 잡아 자리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함께 가게를 꾸미고 물건을 가져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지만 가게를 처음 열면 오픈빨이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인데도 어머니의 생선 가게는 장사가 무척 잘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생선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물건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셨고 도매시장 상인들과도 잘 알고 지내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마다 여기가 마트보다 싸고 좋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는 여러 가지 수정된 버전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가게를 오픈하면서 당연히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와서 일을 해도 되겠어. 너는 너 할 일 하라 하시면서 내가 돕는 것을 막아주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런 말씀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바빠서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한 뒤에도 저와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게를 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퇴근 시간쯤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손님이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종일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예상 매출의 1.5배 정도가 나왔어요. 기뻐서 가게의 매출 정산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밖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계신데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물건 사이로 쓰러져 계셨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나쁜 생각도 무슨 말이 있더라도 없었어요.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모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에 발통증이 있으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자주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다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 있는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오는 동안 주사를 맞고 누워 계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리셨네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 병원 아니에요? 아니, 병원 맞아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데려왔어요. 제가 쓰러지면 왜 그래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어찌된 영혼인지 모르시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짠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면서도 제 몸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너무 바빴나 봐요. 아프다고 할 만한 곳이 있으면 말을 좀 해야 하는데 왜 참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했던 거예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나도 몰라. 엄마가 기절해 있는 동안에는 검사만 받았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난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냥 놀란 것뿐이야. 물론 사람이 기절해서 놀랐겠지만 괜찮아. 검사 결과가 좋더라도 며칠은 쉬어야 해요. 엄마가 가게에서 하루도 쉬지 않은데 어떻게 가게를 쉬겠니? 손님들이 떠나면 어떡해? 여기서 영양제를 몇 개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로 어머니나 누구나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아픈 곳이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뻔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던 선생님께서 저만 따로 조용히 불러주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 어머님은 입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신 거 아닌가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검사를 해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입원을 기점으로 하시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겁을 먹으면 어머니는 더 불안해하실 텐데요. 겁먹을 것 같아서 별일 아니라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추가 검사 결과로 밝혀진 어머니의 병명은 간암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전이가 심해서 이식수술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몸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앉을 힘조차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오셨는지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이제야 조금 편할 것 같았는데 간암이라니 그것도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니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에는 눈물보다는 욕이 막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렇게까지 한 건데 이제는 조금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누구인지도 모를 대상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욕을 해도 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슨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냥 병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환자가 됐어요. 전에는 분명히 아프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분인데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냥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어머니를 돌봤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없으면 생선가게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여 점포를 즉시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급하게 필요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그 정도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처분하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가져와서 병원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만 한다면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돈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장기부전까지 오더니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힘없이 늘어진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랑은 또 달랐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리니 가슴이 뻥 같은 것처럼 허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좀 두 발 뻗고 살만하나 싶은 때 돌아가신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제대로 된 효도를 한 번도 해드리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그 후 저는 거의 한 달 동안을 꼬박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았던 아버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셨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제를 걱정하시느라 평생 생선을 파며 힘들어하다가 처음으로 가게를 내고 이틀씩 조금씩 증가하는 수입으로 가게가 크지 않아 살만하겠다 싶어지자 암으로 돌아가시고 마치 운명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듯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감당 못할 불행이 찾아오면 어느 날 한순간 죽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그냥 헛짓거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박혔죠. 저한테는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조차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람 목숨이라는 게 끈질기긴 끈질기더군요. 거의 한 달을 고시원에서 틀어박혀 끼니도 거르며 지냈는데도 목숨은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순간 너무 배가 고파졌습니다. 상황이 그 지경인데도 배가 고프다니 정말 저 자신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스스로 굶어 죽을 순 없더라고요. 한번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 배가 고파져서 당장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수중에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 병수발을 들으면서 있는 돈과 없는 돈을 다 써버려서 동전 하나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짐 싸둘 곳 때문에 고시원이라도 잡아둔 것이 다행이었죠. 물론 다음 달 반값 내야 할 돈도 없기는 했지만 당장 급한 건 밥이었습니다. 정말 짐을 다 지쳤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문득 주머니에 어머니가 남겨두신 은가락지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차고 다니신 은가락지 마지막 순간에는 뼈만 남아 헐거워진 그 가락지를 장례식 후 유품으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때는 참으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까지 팔아서 연명해야 하나 싶은 생각과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머니의 유품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런 고민들까지 해야 하는 제 삶이 너무나 혐오스러웠고 그러면서도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단지 그런 고민들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결국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은가락지 하나를 꽉 쥐고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온 반지도 받으십니까? 제 말에 전당 부사장님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누가 봐도 내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보였어요. 은반지 몇 분 되지 않을 텐데요. 다만 얼마라도 급하게 필요해서요. 어떻게 안 될까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전당포 사장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고 얼굴은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듯했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안 좋게 보였는지를 말하기 껄끄러워하시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만큼 어떤 반지인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저는 혹시 지갑에서 떨어뜨릴까봐 손에 꼭 쥐고 있던 어머니의 은가락지 한 쌍을 조심스럽게 사장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를 보시는 사장님의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니의 은가락지는 조금 특이한 문양으로 새겨져 있을 뿐이고 그저 평범한 은가락지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 크게 가치가 없다고 했던 사장님은 마치 그 은가락지가 희귀한 보물인 것처럼 두 손에 올려보며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반지를 손에 꼭 쥐고는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반지가 어떻게 내게?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받는 것조차 안 하시려던 사장님이 갑자기 왜 일어나셨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반지를 쥐고 펑펑 눈물을 흘리시던 사장님께서 갑자기 전당포를 나와 제게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물으시더군요. 이 반지,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혹시 유미정 씨하고 아는 사이예요? 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어머니, 유미정 씨, 어머님이세요? 네, 씨. 그런데요. 혹시 아버님도 조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요.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어도 되나 싶긴 했지만 딱히 해코지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그런 걸 걱정할 처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을 말씀드렸죠. 씨. 김성자 혼자 되시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들은 사장님은 급기야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두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연신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렇게라도 우리 가족 사연을 듣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전당포 사장님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장님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아시나요?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다.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이어진 사장님의 설명은 정말 놀랍게 다가왔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한 분이셨다고요.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아버지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경찰에게 대신 붙들고 계시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만일 그 두 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잡혀밤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 미리 인사드려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도와주시다가도 사과를 못한 것은 죄입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삶이 의미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건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때나 어머니 때에는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장님이 저한테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의 불행은 우리 가족의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장님께서는 연신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제 삶을 묻더라고요. 처음엔 이걸 말해도 되나 싶었는데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어머니 유품까지 맡기러 온 상황에 뭘 숨길까 싶어서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경실색하시더니 자신이 도울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하라 하셨더군요. 저는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도움을 청해야 할 판에 돕겠다고 해달라니.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사장님께서는 제게 지낼 곳과 약간의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많은 것을 도울 수는 없지만 먹고 자는 것만큼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자신의 목숨값이라며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하시는데 그걸 마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보고 왜 대학에 가지 않았느냐며 수능을 받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이번에도 화들짝 놀라시면서 당장 대학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쓰면서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싶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정신없었고 그때의 사장님은 정말 무엇이든 해주실 듯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어떻게든 손을 덜 벌리려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집세와 생활비는 지원을 받아야 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둘 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후에 삶의 의욕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살아가셨지만 그 노력에 보답을 받지 못해서 삶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세상에 뿌린 씨앗들은 계속 되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었고 이로써 현재의 저가 있을 수 있었어요.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것이 그렇게 무서울 만큼 튼튼한 게 그런가 봅니다. 지금도 전당포 사장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셔서 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녀석이 저와 계속 비교를 하며 우울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공부만이 길은 아니라 누나는 그냥 공부가 제일 편해서 했던 것뿐이에요. 너도 각자의 길이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녀석은 누나도 저렇게 말하면서 왜 맨날 공부해라고 하는지 라며 놀러 나가게 돼요. 진짜 큰 문제예요. 이제는 가족 같은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제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이가 좋게 지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